경기도 양주 땅 끄트머리에 돌배울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산이 병풍처럼 둘러선 그 마을 한가운데 기와집 한 채가 우뚝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최참봉댁이라 불렀다. 최참봉은 젊은 시절 한양에서 작은 벼슬을 지내다 낙향한 뒤 남은 생을 농사와 장사로 보내며 꽤 넉넉한 재산을 일궈놓은 인물이었다. 논이 15마지기에 밭이 7되기, 거기다 마을 어귀의 주막 하나까지 손에 쥐고 있었으니 돌배울에서 최참봉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최참봉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다. 큰아들 이름은 성달이요, 작은아들 이름은 성복이었다. 성달은 위로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영악해지는 사람이었다. 어릴 적부터 뭔가를 손에 쥐면 좀처럼 놓지 않는 성미였고 제 앞에 이로운 것이라면 누가 손해를 보든 개의치 않았다. 아버지 최참봉도 그런 큰아들의 됨됨이를 모르진 않았으나 그래도 장남이라는 이유로 늘 한쪽 눈을 감아주었다. 성복은 달랐다.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는 형과 비교하면 성복은 마음이 물처럼 맑고 손이 늘 타인 쪽을 향해 열려 있었다. 동네 아이들이 배고프다 하면 제 주전부리를 내주었고 이웃 노인이 논두렁에 쓰러지면 지게를 내던지고 달려갔다. 아버지 최참봉은 그런 작은 아들을 바라볼 때면 입가에 자연스럽게 웃음이 번졌다. 그렇게 두 형제는 같은 집안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자라났다. 최참봉이 56 되던 해 가을 갑작스레 몸져 눕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인 줄 알았으나 한 달이 지나도 차도가 없었고 2달이 지나자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다. 마을 의원이 다녀가고 한양에서 이름난 의원까지 불러내렸지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최참봉은 자신의 때가 가까워짐을 느꼈다. 어느 날 밤 그는 성달과 성복을 나란히 불러앉혔다. 촛불이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는 가운데 최참봉은 가쁜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유언을 남겨야겠다. 성달아, 너는 형이니 이 집과 논밭의 절반을 바꿔라. 그리고 성복아, 나머지 절반은 내 것이다. 주막은 형제가 함께 운영하면서 사이좋게 나눠 가져라. 성달은 고개를 숙이면서도 눈빛 어딘가에 불만의 빛을 숨기지 못했다. 성복은 두 눈이 붉어진 채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울었다. 최참봉은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섣달 어느 날 최참봉은 두 아들의 손을 번갈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을 전체가 그의 죽음을 슬퍼했고 장례는 사흘간 성대히 치러졌다. 그런데 아버지가 땅에 묻히자마자 성달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이튿날 아침 성달은 성복을 사랑채로 불러들였다. 그러고는 문을 닫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성복아, 형으로서 내게 솔직히 말하겠다. 아버지 유언이야 있었지만 이 재산을 반으로 쪼개놓으면 둘 다 반쪽짜리 살림이 될 게 뻔하지 않느냐. 차라리 형이 전부 맡아서 관리하고 너는 나중에 장가라도 가면 그때 몫을 챙겨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것이 집안을 위하는 길이다. 성복은 순간 멍하니 형을 바라보았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께서 분명히. 아버지 말씀은 내가 더 잘한다. 성달이 말을 잘랐다. 어린 내가 재산을 나눠 가져봤자 관리도 못하고 어디 빼앗기기 십상이야. 형이 맡아두는 게 사실은 너를 위하는 것이다. 성복은 그날 대답을 얼버무리고 물러나왔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서류도 논밭 문서도 성복의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히려 성달은 슬금슬금 성복을 행랑채 쪽으로 밀어내고 안채와 사랑채의 열쇠를 전부 자기 허리춤에 달아두었다. 어느 날 성복이 조심스럽게 다시 이야기를 꺼내자 성달의 태도는 전과 달리 싸늘했다. 내가 재산이 탐나거든 따로 나가서 벌어라. 이 집은 마디인 내가 지킨다. 성복은 하룻밤을 뜬 눈으로 보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관가에 호소할까. 그러나 아버지 장례도 채 끝나지 않은 마당에 형제끼리 송사를 벌이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웃 어른들께 하소연해 볼까? 하지만 성달은 마을에서 이미 발언권이 강한 사람이었고 성복은 어리고 힘이 없었다. 결국 성복은 보찜 하나를 쌌다. 헌 두루마기 하나, 어머니 기일에 쓰려고 아껴두었던 동전 몇 잎, 아버지가 주었던 작은 옥 반지 하나. 그것이 전부였다. 성복이 대문을 나서던 날 마을 어귀에서 이웃 노파 하나가 그를 불러 세웠다. 박씨 할머니였다. 어릴 적부터 성복을 귀여워하던 분이었다. 성복아, 어디 가느냐? 할머니, 저 잠시 멀리 다녀오겠습니다. 노파는 성복의 보찜 크기를 보고 모든 것을 짐작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녀석아, 어디로 가든 몸 성이 있어라.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것이다. 성복은 고개를 숙인 채 인사를 드리고 돌배우를 등졌다. 그 뒤로 세월이 흘렀다. 성복이 마을을 떠난 첫 해는 정말이지 혹독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수원 장터에서 막리를 하며 연명했고 겨울에는 허름한 주막 처마 밑에서 잠을 자다 동상까지 걸렸다. 아버지 얼굴이 꿈에 자주 나타났고 어머니 기일에 제대로 제를 올리지 못하는 날이면 소리 없이 울었다. 하지만 성복은 쉽게 꺾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수원에서 막리를 하던 중 성복은 우연히 박물장수 한 사람과 인연을 맺었다. 김서방이라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나이는 40대 중반이었고 발이 넓어 충청도에서 경기도 일대를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는 장사꾼이었다. 김서방은 성복의 눈빛이 남다른 것을 알아보고 자신의 장사 일을 거들어줄 사람을 찾던 참이라 했다. 잘하면 미천없이도 돈을 벌 수 있어. 대신 발품이 많이 든다. 성복은 두말 않고 따라 나섰다. 그렇게 2년을 보냈다. 성복은 걷고 또 걸으며 장터를 누볐다. 사람을 읽는 눈이 생겼고 물건의 가치를 꿰는 감각이 쌓였다. 무엇보다 그는 어디서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했다.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를 속이지 않았고 약속은 칼같이 지켰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돌배우를 떠난 지 5년째 되던 해 성복은 더 이상 남의 짐을 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김서방에게 배운 것을 바탕으로 직접 장사를 시작했고 취급하는 물건의 종류를 넓혀가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았다. 한양에도 아는 상인이 생겼고 충청도 쪽에도 든든한 거래처가 늘어났다. 7년째 되던 해에는 수원 근방에 작은 가게를 냈다. 8년째 되던 해에는 가게 하나를 더 늘렸다. 10년이 지날 무렵 성복은 수원 장터에서 손꼽히는 상인이 되어 있었다. 논도 조금 사두었고 새로 장가도 들어 아이도 하나 얻었다. 사람들은 그를 최서방이라 불렀다. 그러나 성복은 돌배우를 잊은 적이 없었다. 어머니 기일이면 어김없이 제를 올렸고 아버지 제삿날이면 모든 일을 멈추고 하루를 보냈다. 형 성달에 대한 원망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분노를 키우며 살지도 않았다. 그것은 그에게 너무 피곤한 일이었고 성복은 앞을 보며 사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다. 성복이 수원 장터에서 거래를 마치고 가게로 돌아오다가 장터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에 발이 걸렸다. 발밑을 내려다보니 남루한 행색의 거지 하나가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온몸이 때에 절어 있었고 발에는 집신도 없었다. 찢어진 두루마기 사이로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났다. 성복이 지나치려다 그 얼굴에 시선이 머물렀다. 순간 발이 땅에 붙어버렸다. 아무리 때가 끼고 수척해졌어도 그 눈매와 코의 생김새는 성복이 평생 잊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형님? 거지는 훔친 몸을 움츠렸다. 그러다 느릿느릿 고개를 들었다. 성복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얼굴에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지나갔다. 놀라움, 당혹감, 수치심,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것.
성달이었다. 성복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 어딘가에서 옛날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 올라왔다. 아버지의 유언, 보찜 하나, 마을 어귀에서 울던 박씨 할머니.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 성달은 시선을 땅으로 내리깔았다. 성복이냐?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성복은 천천히 자리를 잡고 그 앞에 쪼그려 앉았다. 형님, 언제부터 이러고 계셨습니까? 성달은 대답하지 않았다. 턱이 미세하게 떨렸다. 일어나세요. 우선 밥부터 드시죠. 성복은 성달의 팔을 부축했다. 성달은 처음에 뿌리치려다 그러지 못했다.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었다. 두 다리가 오랜 굶주림으로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다. 성복은 형을 장터 근처 주막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국밥을 시키고 맞은편에 앉아 형이 먹는 것을 지켜보았다. 성달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눈을 질끈 감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국밥 그릇 안으로 떨어졌다. 밥을 반쯤 먹은 뒤에야 성달이 입을 열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갔다. 성복이 집을 떠난 뒤 성달은 처음 몇 해는 마음 편히 살았다. 논밭을 혼자 쥐고 있었고 주막에서도 돈이 들어왔다. 마을에서 재산 많은 마지로 대접받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성달에게는 돈을 불릴 줄 아는 능력이 없었다. 지키는 것도 서툴렀다. 들어오는 것은 쓰고 더 쓰고 또 쓰다 보니 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막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갚지 못했다. 그 다음에는 논을 팔았다. 그 다음에는 밭을. 끝내 기와 집마저 남의 손에 넘어갔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던 날 성달은 가진 것 하나 없이 맨손으로 집에서 쫓겨났다.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고 자식도 아내를 따라갔다. 함께 있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뒤로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구걸을 했다. 아는 얼굴이 있는 곳을 의도적으로 피해 다녔다. 창피해서였다. 그러다 수원 장터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다. 성달은 이야기를 마치고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했다. 아버지 유언도 저버리고 어린 동생을 맨손으로 내쫓고 그게 다 업보가 되어 돌아왔더구나. 성복은 형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솔직히 그 순간 성복의 마음 안에서는 아주 작은 무언가가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통쾌함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 하지만 성복이 그 다음에 한 것은 이러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로 성달을 데려갔다. 구석진 방 하나를 내어주고 깨끗한 옷을 내주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형이여. 당분간 함께 지내야 할 것 같소. 성복의 아내는 영리한 여인이었다. 남편의 눈빛을 보고 더 묻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정리하러 들어갔다. 성달은 그날 밤 방 안에서 오랫동안 소리 없이 울었다. 며칠이 지나 기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자 성달은 성복에게 말했다. 이렇게 얹혀 살 수는 없다. 내가 뭔가 할 일을 알아봐야겠다. 형님,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다. 나는 이미 너무 오래 부끄러운 짓을 했다. 이제라도 두 손으로 살아야겠다. 성달은 가게 한쪽에서 자비를 시작했다. 물건을 정리하고 짐을 나르고 장터에 나가 물건을 팔았다. 처음에는 낯설고 서툴렀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러웠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다. 그 즈음 마을 어귀에서 박씨 할머니가 수원의 친척집 방문차 들렀다가 우연히 성복의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다. 가게 안에서 일하는 사람 중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성달이었다. 박씨 할머니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발길을 돌렸다. 수원에서 돌배울까지 그 소식이 흘러들어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로부터 반년쯤 지났을 때였다. 성복은 거래차 한양을 다녀오는 길에 고향 길목을 지나게 되었다. 오랜만이었다. 돌배울 입구에 들어서자 낯익은 돌담이 눈에 들어왔고 어릴 적 뛰놀던 개울가도 그대로였다. 박씨 할머니 댁을 찾아갔다. 노파는 성복을 보자마자 두 손을 꼭 잡았다. 잘 살고 있구나, 잘 살고 있어. 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그리고 할머니는 조용히 덧붙였다. 성복아, 나는 내가 형을 거두어 준 것을 들었다. 사람들도 다 알아. 내 아버지 최참봉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진짜 아들은 작은 아들이었다고들 하더구나. 성복은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가만히 있었다. 할머니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성복은 이상하게도 그 말이 꼭 맞는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다. 형은 못된 사람이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형도 어릴 적에는, 아주 어릴 적에는 성복을 등에 업고 마을을 뛰어다니던 때가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혼자 몰래 마당에 나가 앉아 있던 것도 성복은 기억했다. 사람이 한 가지 모습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성복은 살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게 용서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그냥 삶을 계속 살아가는 방법인지는 성복도 몰랐다. 수원으로 돌아온 성복은 가게 뒤편에서 성달이 열심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보았다. 예전에 기름진 얼굴은 없었다. 수척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무언가를 버린 사람의 눈빛이었다.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달은 뒤를 돌아보고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순간이 두 사람 사이에서 무언의 화해처럼 지나갔다. 그 뒤로 성달은 수원에서 꽤 오래 성복의 가게를 도우며 살았다. 나중에는 장터 안에 자그마한 물건 가판이라도 내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게 형에 대한 성복의 마지막 배려였다. 더 주지도 덜 주지도 않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발판. 돌배울 사람들은 두 형제 이야기를 오래 기억했다. 재산을 혼자 독차지했던 형이 거지가 되어 나타났을 때 동생은 원망하지 않고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내어주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술자리에서 흘러나오기도 했고 어머니가 아이에게 잠자리에서 들려주기도 했다. 그런데 이야기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동생이 형을 따뜻하게 받아들인 것이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형이 결국 자기 두 발로 일어서려 했다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에 남는다고 했다. 아마 그것은 같은 이야기를 각자 다른 자리에서 듣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무언가를 품고 살기 때문일 것이었다. 성복은 늙어서도 이따금 장터 한쪽에 앉아 국밥을 먹다가 문득 옛일을 떠올리는 눈을 하곤 했다. 그 눈이 슬픈 건지 평화로운 건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읽었다. 어쩌면 그 눈 안에는 그 모든 것이 함께 들어있었는지도 몰랐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등에 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그 말을 소금 장수에게 한다면 그는 아마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을 것이다. 등짐도 충분히 무겁다고. 소금 한 가마니가 얼마나 무거운지. 한 번이라도 짊어져 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성재가 처음 소금 장수 일을 시작한 것은 22살 봄이었다.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자리에 눕고 어린 두 동생은 배를 고른 날이 늘어만 갔다. 그때 마을 어귀에 살던 박첨지가 귀띔을 해주었다. 서해 쪽 염전에서 소금을 떼어다가 내륙 장터에 팔면 제법 남는다고. 미천이 없어도 외상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성재는 그 말 한마디에 지게를 지고 길을 나섰다. 그것이 벌써 4년 전 일이었다. 지금 성재의 나이는 26. 그 사이 어머니는 조금 회복했고 동생 하나는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으며 성재 자신은 아내를 얻었다. 좋은 일들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소금값은 해마다 들쭉날쭉했고 길은 언제나 험했으며 몸은 쉬이 지쳤다. 아내 옥분이는 시집 온 지 2해 만에 기침을 시작하더니 이제는 자리를 보전하는 날이 더 많아졌다. 약값이 소금 판 돈을 삼켜버렸다. 성재는 다시 외상을 졌다. 이번엔 소금값만이 아니라 약값도 살림미천도 모두 빚이었다. 그날 아침 성재는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길을 나섰다. 등에는 소금 2가마니 발밑에는 이슬 맺힌 산길이 굽이굽이 펼쳐져 있었다. 오늘은 꼭 다 팔고 돌아와야 했다. 아니, 다 팔아도 모자랄 판이었다. 이달 안에 변서방 집에 갚아야 할 돈만 해도 쌀 2섬 값이었다. 에잇, 어서 걷자. 성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고갯길 초입에 들어서자 아침 산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시원한 듯 차가운 바람이었다. 봄이라고 하지만 이 고개 위는 아직 겨울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1시간쯤 올랐을까? 성재는 쉬어가려고 지게를 내려놓다가 앞을 보고 멈칫했다. 고갯마루 그늘 아래 커다란 지게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 바위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앉아 있는 노인이 한 명 있었다. 처음에 성재는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서자 뭔가 이상했다. 노인의 숨소리가 너무 거칠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성재가 무릎을 굽히며 물었다.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눈빛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성재보다 20살은 더 먹어 보이는 노인이었다. 얼굴은 바람에 그을리고 주름은 깊었으며 손마디는 울퉁불퉁하게 굳어 있었다. 오래 짐을 진 사람의 손이었다. 괜찮다. 노인이 짧게 대답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어디 편찮으신 것 아닙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쓸데없는 소리. 내 갈 길이나 가거라. 퉁명스러운 대답이었다. 성재는 잠시 망설였다. 모르는 사람 일에 끼어드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 깊은 산중에 노인 혼자 저 상태로 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었다. 소금 장수이십니까? 성재가 노인의 지게를 보며 물었다. 지게에는 소금 자루 2개가 단단히 묶여 있었다. 눈은 있구나. 노인이 비아냥거렸다. 성재는 그 말투에 조금 얼굴을 찌푸렸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저도 소금 장수입니다. 그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함께 가시지요. 혼자 간다. 어서 꺼져. 참으로 무뚝뚝한 노인이었다. 성재는 잠시 노인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지게를 다시 졌다. 억지로 도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게 10걸음쯤 걸어갔을 때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노인이 지게를 짊어지다 중심을 잃고 주저앉아 있었다. 소금 자루 하나가 비스듬히 기울어 있었다. 노인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무릎이 버텨주지 않는 모양이었다. 성재는 가던 길을 되짚어왔다. 제가 잠깐 부축하겠습니다. 됐다고 했다. 어르신. 성재가 나직하게 말했다. 달리 어떻게 할 말이 없었다. 노인은 성재를 한참 쏘아보더니 결국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녀석 고집도 지독하구나. 그것이 허락이었다. 성재는 노인의 지게를 일으켜 세워 다시 잘 묶어준 뒤 노인이 짊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 노인의 이름은 칠복이었다. 그것도 성재가 먼저 이름을 대며 물어봐서 마지못해 대답한 것이었다. 칠복 어르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맘대로. 그렇게 두 소금 장수는 고개를 함께 넘기 시작했다. 걷는 내내 칠복은 말이 없었다. 성재가 말을 걸면 단답으로 받아치거나 아예 무시했다.
어디서 오셨냐고 물으면 남쪽이라고, 얼마나 이 일을 하셨냐고 물으면 오래됐다고, 가족은 있으시냐고 물으면 그건 왜 알려고 하냐고. 성재는 적당히 포기하고 묵묵히 걸었다. 고개 중턱쯤에서 성재의 다리가 먼저 말을 들었다. 왼쪽 무릎이 타들어가듯 아팠다. 4년째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길을 오르다 보니 무릎 연골이 닳아버린 것이었다. 한 달 전에 한 의원에게 보였더니 쉬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다. 성재는 통증을 꾹 참으며 걸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칠복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절뚝거리는구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어디가 아프냐? 괜찮다고요. 무릎이냐? 성재가 대답하지 않자 칠복이 혀를 찼다. 거기 앉아. 쉬어가자. 어르신이 먼저 쉬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내 걱정은 네가 하지 마라. 앉으라면 앉아. 성재는 어이가 없어서 오히려 피식 웃음이 났다. 그리고 지게를 내렸다. 두 사람은 바위 위에 나란히 앉았다. 고개 아래로 펼쳐진 산자락이 봄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진달래가 군데군데 붉게 피어 있었고 새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짐의 무게를 내려놓고 바라보니 세상이 새삼 아름다웠다. 칠복이 보찜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기름종이에 쌓인 무언가였다. 그것을 반으로 나누더니 한쪽을 성재에게 내밀었다. 찰밥이었다. 검은 콩이 박힌 찰밥 한 덩이. 어르신 이건 밥 먹으라고. 뭘 그러고 서 있어. 제 거를 따로 가지고 왔는데요. 뭘 가지고 왔어. 성재는 품 안을 뒤졌다. 그제야 생각났다. 아침에 워낙 급하게 나온 탓에 챙겨놓은 보리밥 덩이를 부엌에 두고 나왔다는 것을. 아침도 못 먹고 나선 것이었다. 칠복이 코웃음을 쳤다. 받아. 성재는 고마운 마음으로 찰밥을 받았다. 칠복은 자기 것도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씹는 속도가 느린 것이 이가 많이 빠진 모양이었다. 어르신은 오늘 어느 장터까지 가십니까? 용문장. 저도 용문장입니다. 칠복은 대답 대신 찰밥을 한 입 더 먹었다. 같이 가시지요 그럼. 멋대로 해라. 그것이 두 번째 허락이었다. 용문장까지는 고개 하나를 더 넘어야 했다. 두 번째 고개는 첫 번째보다 더 가팔랐다. 성재의 무릎은 내리막길에서 더욱 심하게 아팠고 칠복은 오르막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두 사람 모두 어딘가 한 군데씩 아프면서 걷고 있었다. 이 고개 중간쯤에서 한 가지 일이 생겼다.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성재가 발을 헛디뎌 휘청거렸다. 소금 가마니의 무게가 앞으로 쏠리는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의 손이 지게를 탁 잡아주었다. 칠복이었다. 작은 손이었지만 힘은 놀랍도록 강했다. 성재는 그 손 덕분에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면했다. 조심해라. 이 고개에서 굴러 떨어진 놈이 한둘이 아니다. 칠복의 목소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다. 하지만 성재는 그 손의 온기를 느꼈다. 감사합니다. 됐어. 어서 걷자. 용문장에는 5시 무렵에 도착했다. 장터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소금 파는 자리는 저작거리 안쪽에 있었는데 좋은 자리는 아침 일찍 온 장수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다. 성재가 구석진 자리를 찾아 짐을 내리는 동안 칠복은 장터를 한 바퀴 돌고 왔다. 그러더니 성재 앞에 서서 짤막하게 말했다. 자리 바꿔. 네. 저 안쪽에 자리 하나 놨다. 어서. 성재가 영문을 모르고 따라가 보니 정말로 장터 안쪽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큰 길목 옆에 빈자리가 있었다. 칠복은 그 자리에 성재의 짐을 내리게 했다. 어르신 자리는요? 나는 저기. 칠복은 성재가 원래 가려던 구석진 자리에 짐을 내렸다. 아니, 어르신이 이 자리를 드셔야죠. 내가 먼저 찾은 거 아니다.
장터 주인한테 부탁해서 얻은 자리다. 젊은 사람이 팔아야 발이 넓지. 그렇게 말하고는 칠복이 획 돌아서 버렸다. 성재는 뭐라 말할 틈도 없었다. 그날 장사는 꽤 잘 됐다. 길목이 좋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지나쳤고 성재는 오후가 되기 전에 소금 2가마니를 거의 다 팔았다. 마지막 한 자루 반쯤 남았을 때 동네 안악 하나가 와서 품질을 물었다. 서해 소금이에요. 갯내가 나야 진짜인데. 성재가 대답하기 전에 칠복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아저씨 소금이 이 장터에서 제일 좋아요. 내가 몇 년째 이 장 오는데 이 사람 소금만큼 깨끗한 거 없어. 안악이 의아한 표정으로 칠복을 보았다. 칠복은 자기 자리로 가서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었다. 성재도 놀랐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저렇게 말해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안악은 그 말에 솔깃했는지 소금을 2되나 사갔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2 사람은 각각 장사를 마쳤다. 칠복은 구석진 자리 탓인지 성재보다 조금 남겼다. 2 사람은 장터 어귀에서 만나 돌아갈 채비를 했다. 저녁은 드셨습니까? 성재가 물었다. 됐어. 저는 국밥이나 한 그릇 먹으려고요. 같이 드시지요. 혼자 먹어. 어르신. 성재가 칠복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아침에 밥도 나눠주셨는데 저도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싫으시면 제가 섭섭합니다. 칠복이 성재를 쏘아봤다. 성재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칠복이 결국 한숨을 내쉬었다. 한 그릇만이다. 2 사람은 장터 안 국밥집에 들어가 나란히 앉았다. 뚝배기 국밥이 나왔고 2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국물이 뜨겁고 구수했다. 칠복은 이가 없어서 고기를 잘게 씹어 먹었고 성재는 무릎을 꼬부리고 앉으면 아파서 다리를 내밀었다. 국밥이 반쯤 줄었을 때 성재가 말을 꺼냈다. 어르신 가족이 있으십니까? 또 그 얘기야. 아까는 여쭤봐서 혼났으니까 이번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기침병으로 누워 있어요. 어머니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오늘 번 돈 절반은 빚 갚고 절반은 약 사러 가야 합니다. 칠복이 젓가락을 잠시 멈췄다. 하지만 눈은 국밥 그릇을 향해 있었다. 그래서가 아니라요. 그냥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요. 이 일하면서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어서요. 오늘 하루 어르신이랑 같이 와서 이상하게 덜 힘들었습니다. 칠복이 국밥을 한 숟갈 더 떴다. 아들이 있었다. 성재가 말을 잇지 않고 기다렸다. 죽었어. 이 고개에서. 내 나이랑 비슷했을 때. 성재의 가슴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내려앉았다. 소금 짐을 지고 내리막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그 자리에서 갔어. 겨울이었는데 눈이 얼어 있었고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갔더라면, 내가 그날 그 짐을 대신 졌더라면. 칠복의 목소리는 끝까지 담담했다. 하지만 손이 조금 떨렸다. 그래서 이 고개를 아직도 다니십니까? 그래서 다닌다. 안 다니면 더 무서울 것 같아서.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위로의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어설픈 말이 오히려 상처를 건드릴 것 같았다.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다. 2 사람은 국밥을 다 먹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오늘 저 고갯길 다시 넘어가십니까? 그래. 저도 그쪽 방향입니다. 같이 가시지요. 또 멋대로 따라오려고. 예. 이번에 칠복은 퉁명스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이 3번째 허락이었다. 돌아가는 길은 왔던 길보다 더 어두웠다. 2 사람은 각자 등불을 들고 고갯길을 올랐다. 짐은 많이 줄었으니 몸은 한결 가벼워야 했지만 저녁이 깊어질수록 피로가 뼈속으로 스며들었다.
두 번째 고개를 올라 중간쯤 왔을 때 성재가 말했다. 어르신, 아드님이 돌아가신 자리가 어디쯤입니까? 칠복이 걸음을 멈추고 조금 아래를 가리켰다. 돌아서면 보이는 바위 하나. 이끼가 낀 납작한 바위였다. 저기에 작은 돌 하나 세워놨다. 해마다 이장 올 때마다 들른다. 성재가 그쪽으로 가려 하자 칠복이 말렸다. 늦었다. 가자. 잠깐이면 됩니다. 성재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이끼 낀 바위 옆에 정말로 작은 돌 하나가 서 있었다. 겨우 손바닥만 한 돌이었는데 누군가 정성스레 닦아놓은 듯 깨끗했다. 성재는 그 돌 앞에 잠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잠시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다. 뒤에서 칠복이 보고 있었다. 성재는 느꼈다. 등으로 느꼈다. 고개를 다 넘고 갈림길에 이르렀다. 칠복이 가는 방향과 성재가 가는 방향이 달랐다. 칠복은 서쪽 길로, 성재는 동쪽 길로 가야 했다. 어르신, 오늘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잘 팔았고 덕분에 잘 걸었습니다. 내가 뭘 해줬다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칠복이 하려던 퉁명스러운 대꾸를 멈췄다. 잠시 성재를 보았다. 달빛이 성재의 얼굴 위에 얹혔다. 아내 많이 아프냐? 네. 얼마나 됐어? 2해 됐습니다. 칠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은 잘 쓰고 있어?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요. 칠복이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더니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묵직한 주머니였다. 이건 뭡니까? 받아. 이건 어르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준다는 거잖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냥 받을 수는 없지요. 칠복이 혀를 찼다. 빌려주는 거다. 갚아라. 내년 이맘때 이 갈림길에서. 안 갚아도 그만이고. 어르신. 시끄럽다. 아픈 사람 약 못 쓰면 안 된다. 받아. 성재는 그 주머니를 두 손으로 받았다. 묵직했다. 쌀 한 선반 값은 될 것 같았다. 진짜로 갚겠습니다. 알겠다고. 어서 가거라. 칠복이 획 돌아서서 서쪽 길로 걸어갔다. 성재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꼬부정한 등에 빈 지게가 올라앉아 있었다. 그 등이 무거워 보이면서도 어딘지 가벼워 보이기도 했다. 성재는 동쪽 길로 발을 뗐다. 그 이후로도 성재는 달마다 용문장을 찾았다. 혹시 칠복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칠복은 보이지 않았다. 여름장에도 가을장에도 겨울이 오고 봄이 오는 사이에도 장터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흰머리에 꼬부정한 소금장수 노인 봤느냐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 같았다. 옥분이의 기침은 그해 가을을 넘기며 조금 나아졌다. 칠복에게 받은 돈으로 약을 제대로 쓴 덕이었다. 1달, 2달, 10달, 10달. 봄이 되자 옥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당에서 햇볕을 쬐며 바느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성재는 그 봄날 아침 갈림길에 서 있었다. 약속한 내년 이맘때가 된 것이었다. 해가 뜨고 지는 내내 서 있었지만 칠복은 오지 않았다. 이듬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칠복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어느 봄날 성재는 우연히 이웃 마을 장터에서 낯선 노파를 만났다. 소금을 사러 온 그 노파가 성재의 얼굴을 보더니 이상하게 멈칫하며 물었다. 혹시 이 근방 사시는 소금 장수요? 예, 그렇습니다. 성이 어떻게 되시오? 박가입니다. 노파가 입을 가렸다. 박서방 아들이요?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서방이 누구십니까? 박서방이라고 소금 장수였는데 오래전에 저 서쪽 마을에 살았소이다. 성재는 가슴이 서늘해졌다.
서쪽 마을. 칠복이 걸어간 방향. 노파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칠복이라는 노인 소금 장수가 있었다. 그 노인은 10여 년 전 아들을 고개에서 잃고 그 이후로는 혼자 살며 소금 일을 이어갔다. 그런데 그 노인이 젊었을 때 어느 남자와 각별한 사이였다고 했다. 같이 소금 일을 시작한 동무였는데 그 남자 이름이 박서방이었다고. 두 사람은 10년 넘게 같이 이 고개를 넘었는데 어느 겨울 폭설이 내리던 날 고개에서 칠복이 미끄러져 벼랑 끝에 매달렸을 때 박서방이 목숨을 걸고 그를 끌어올렸다고. 그 무리한 몸씀 때문인지 박서방은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앓다가 세상을 떴다고. 성재의 눈앞이 흐려졌다. 그 박서방이 세상을 뜨기 전에 칠복 영감한테 했던 말이 노파가 나직이 말을 이었다. 자기 아들이 소금 일을 시작할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이 고개를 잘 넘을 수 있도록 가끔 봐달라고 했다지요. 성재는 말을 잃었다. 칠복 영감이 그 아이를 찾아다닌 모양이에요. 몇 해를 돌아다녔다고 들었소. 그리고 찾았다고. 고개에서 만났다고. 찾았다고요. 그래서 그 영감이 기뻤다지요. 아들 같다고. 늦게야 자기 아들 몫을 해주었다고 좋아했다는데. 성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칠복 어르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노파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영감은 성재 씨한테 돈 주고 돌아온 다음 달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동안 몸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참고 다녔던 모양이더라고.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했다는데 그걸 다 하고 나서야 가셨다지. 성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장터의 소란이 귓가에서 멀어지는 것 같았다. 눈앞에 칠복의 꼬부정한 등이 떠올랐다. 그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으면서 건네던 찰밥 한 덩이가 구석. 자리를 스스로 택하던 모습이 돌 앞에 무릎 꿇은 성재를 말없이 바라보던 눈빛이 떠올랐다. 아버지와 함께 이 고개를 넘었던 노인. 아버지 대신 이 고개에서 아들을 기다렸던 노인. 세상에서 가장 퉁명스러운 말투로 가장 다정한 마음을 숨기고 다녔던 노인. 한 번만 배웠어요. 딱 하루. 성재가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노파가 무슨 말인가 싶어 바라봤다. 어르신이 저한테 해주신 것이 딱 하루치가 아니에요. 아내가 살아났어요. 그 돈으로. 노파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혔다. 성재는 그날 장에서 소금을 다 팔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고개를 다시 한번 넘었다. 이끼 낀 바위 옆 칠복이 아들을 위해 세워놓은 작은 돌 옆에 성재는 돌 하나를 더 세웠다. 비슷한 크기의 납작한 돌이었다. 두 개의 돌이 나란히 섰다. 하늘에는 별이 뜨기 시작했다. 성재는 두 손을 모았다. 이번에는 말이 있었다. 아버지. 좋은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도 좋은 분이셨습니다. 두 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삼벚꽃 잎사귀가 하나 흩날려 와 성재의 손등에 앉았다. 하얗고 얇은 꽃잎 하나. 성재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천천히 무릎을 펴고 일어섰다. 지게를 졌다. 빈 지게였지만 무거웠다. 아니, 무거우면서도 가벼웠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등에 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는 것이라는 말. 성재는 이제 그 말이 반만 맞다고 생각했다. 가슴에 품어도 어떤 것은 짐이 아니었다. 어떤 것은 품을수록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도 있었다. 사랑이 그렇고 고마움이 그렇고 그리움이 그랬다. 성재는 고개를 내려갔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발 아래로 봄풀이 돋아나고 있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두 소금 장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소금 한 대입니다. 감사합니다.